네, 안녕하십니까. 경영철학자 서진영입니다. 오늘 안전경영 1%의 실수는 100%의 실패다의 저자 모셨습니다. 중대재해법이 아주 우리 산업 환경을 뒤흔들고 있는데요. 중대재해법에 대해서도 같이 알아보면서 우리 이양수 저자님 모셨습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아유, 반갑습니다. 예. 우리 이양수 저자님 소개를 조금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제일 중요한 경력으로 제가 본 거는 2012년에 서울본사에 최초로 신설됐다 그래요. 네, SHE, 예. 시본부의 본부장을 맡으셔서 사실은 safety, 안전, 그리고 health, 보건, environment, 환경 문제를 다루는 안전 책임자. 사실 이때 안전 책임자라는 책이나 직함이 거의 없을 때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요새는 CSO라고 이렇게 많이 CSO, 네. 예. 근래 가장 기업들마다 어떻게 보면 없는 조직, 없는 회사가 없을 정도로 다 이런 조직이 있지만 제가 처음에 SH 본부장을 맡았을 때 현장에서 생산본부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사장님이 전화 와가지고 서울서 잠깐 보자. 임원 인사 직전에 뭐 이번에 본사에서 CEO 직속으로 안전환경과 관련된 본부를 하나 만들겠다. 그 당신 좀 맡아라.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제가 좀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또 자철이다. 별로 그렇게 회사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은 사회적으로도 그렇고 통념이 그렇게 돼 있을 때 사실은 뭐 그 전에 안전이 중요하다고는 생각을 하고 있었지만 실제로 제가 업무로서 내가 이 안전만 해본 건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사실 이게 뭐 하는 어떤 직책인지 뭘 해야 될지 그리고 또 새로 만들어진 조직이니까 무에서 유를 만드는 그런 형편에서 굉장히 좀 난감했습니다. 당시만 하더라도 SHE라는 용어 자체가 별로 없었죠. 왜냐하면 그 전까지는 HSE 환경이 제일 먼저 나왔어요. HSE 이런 특히 이제 건설회사가 되는 HSE 조직 이런 것들이 많았고 지금도 외국에서는 HSE라고 한 나라들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때 당시에 저희 회사 사장님께서 아니다. 물론 다 중요한데 안전은 사람의 생명과 관계되는 일이기 때문에 안전이 가장 우선돼야 된다. 그래서 조직 이름도 SH로 하라고 이렇게 하자고 이렇게 제안을 하셨고 뭐 제가 몸담았던 회사뿐만이 아니고 많은 회사에서 SH라는 용어를 쓰는 회사들이 상당히 많이 이제 선두를 하신 거네요, 그죠? 예. 안나 카레니나 이야기를 제일 먼저 쓰셨어요. 뭐 도대체 안전하고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제가 우연히 이제 책을 읽다가 안나 카레니나의 첫 문장은 행복한 가정은 다 비슷하게 보이지만 불행한 가정은 제각각의 이유가 있다. 그러면 이걸 안나 카레니나 법칙이라고 나는 이름을 붙일 수 있겠다. 왜냐하면 인생의 모든 요소들을 다 돌아보면 한 가지 요인 가지고는 되는 게 없다. 우리의 성공 요인을 한 가지로 이렇게 이야기는 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실패한 요인들을 다 없애야지만이 성공할 수 있는 거지. 성공 요소 한 가지로는 안 되는 거다. 인생의 법칙은 다 이런 거다. 제가 이 문장을 읽으면서 갑자기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안전한 사업장은 어디 가보면 다 비슷한 것 같지만 사고가 많이 나는 사업장들은 각각의 이유가 있다. 그러네요. 제가 그 생각이 딱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안나 카레니나 법칙에 모든 뭐 성공의 안나 카레니나 법칙도 있지만 안전의 안나 카레니나 법칙이라고 내가 이야기를 해도 되겠다. 안전한 사업장 우리가 참 사고 안 나는 한 10년 동안에 보면은 뭐 그냥 사고 안 난 것 같지만 아니다. 사고가 많이 났은 또 한 10년을 되돌아보면은 그때는 각자의 다른 이유들이 다 존재했었다. 그러니까 뭔가 우리한테 그 안전하지 못한 이유를 다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안전하지 못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안전한 사업장을 만들려고 그러면은 뭘 한 가지 잘해가지고 되는 건 아니다. 안전에 지름길은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고 날 수 있는 요인들을 다 찾아가지고 그런 것들을 다 없애야지만이 안전한 사업장을 만들 수 있다. 그러니까 뭐 미국 회사들 굉장히 두폰 같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안전에 대해서 아주 잘하는 회사들 겉으로 보면은 우리하고 뭐 다를 거 있나 이랬지만은 그 사람들 다 비슷하게 보이지만은 아니다. 그 안에 가보면은 실패할 수 있는 요인을 다 없앴기 때문에 안전할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안전의 안나 카레니나 법칙이다. 저는 그렇게 제가 표현을 하고 사실은 동양이나 서양이나 위기에 대한 것들은 다 마찬가지다. 예고 없이 찾아온다는 거는 사실 우리가 잘 대비를 하고 있으면은 막을 수 있는 건데
우리가 거기 대해 가지고 신경을 안 쓰고 조금이라도 소홀히 하고 있으면은 내가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는 내가 대비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위기가 왔을 때는 이미 내가 대비하지 않았던 거다. 내가 뭐 어떤 데서 위기가 올 것인지 이게 생각하고 살아라. 코아 CEO 폴 오닐이 네. 이런 안전 경영에 대해서 또 명언을 남겼다는데 저는 사실은 책을 읽으면서 봤는데 알코아가 어떤 회사인지 잘 모르거든요. 예. 예. 알루미늄 회사입니다. 알루미늄 회사. 예, 알루미늄 회사인데 예. 이게 이제 저도 그 습관의 힘이라는 찰스 두이거가 쓴 한 10년, 12년 전에 예, 아주 예. 화제가 된 책인데 이 책에 이제 그 습관을 바꾸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는 예를 들어가지고 그 폴 오닐 알코아의 폴 오닐이라는 그 CEO의 안전 경영에 대해서 예를 들어놨습니다. 예. 그걸 보면서 이분이 정말 참 그 인사이트가 계시는 분이구나. 그 습관을 바꾸려면은 그 찰스 두이거는 습관을 바꾸는 거를 신호와 그다음에 그 반복되는 행동 그리고 그에 따른 보상이 이루어졌을 때 이 세 가지가 있을 때 사람들이 습관이 바뀐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예로서 그 알코아의 폴 오닐이 그 경영 철학을 이렇게 자기가 이렇게 보니까 이거야말로 구성원들의 회사의 습관을 바꿔가지고 회사가 성장하게 만드는 거다. 결국은 이 알루미늄 회사라는 게 굉장히 알루미늄 자체가 그렇죠. 폭발성이 강한 물질들입니다. 그 사이에 이 회사에서는 여러 가지 사고가 있었고, 그 다음에 그걸로 인해 가지고 생산성 문제, 품질 문제 이런 것들이 숨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폴 오닐이라는 새로운 CEO가 이런 문제를 다 해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폴 오닐은 그 직원들한테 끊임없이 안전이 제일 중요하다라는 말과 함께 본인이 직접적으로 계속 그걸 실천을 해가고 옮기가 보입니다. 그러면은 구성원들이 이때까지 품질 문제나 사고가 두려워가지고 대충 이게 어떻게 빠져나갈까 이렇게 하다가 CEO가 몸으로서 이렇게 다 보여주니까 우리도 저렇게 해야 되는구나. 그렇게 했을 때 폴 오닐이 그렇게 된 사람들한테 다시 보상을 해줍니다. 성과에 대해 가지고 그 선순환이 이루어진 거예요. 선순환이 이루어진 걸 보고 사람들이 이때까지 일하던 방식이 다 바뀌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사고율도 떨어지고 품질의 불량률도 다 떨어지면서 저절로 그걸로 인한 보이지 않는 로스들이 다 없어지면서 회사의 모든 부분이 다 튼튼하게 되고 결국은 그 회사의 성장으로 다 연결이 된 겁니다. 저는 읽으면서 이게 폴 오닐이 한 거는 그 시그널이다. CEO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구성원들의 생각을 바꾸고 습관을 바꾸고 행동 양식을 바꿔 가지고 그게 안전하게 하는 안전하게 생각하고 안전하게 일을 하고 또 안전이 제일 우선이라는 게 몸에 체득되도록 만들어준 게 폴 오닐이 보여준 안전 경영의 리더십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공장의 총책임자니까 제가 이거 보면서 내가 이때까지 중요하다고 이야기했지만은 사실은 내가 우리 구성원들한테 계속 반복적으로 안전에서 또 더 이야기해야 되고 그 다음에 내가 말로만 하는 게 아니고 저 사람이 하는 게 진짜구나 라고 느낄 수 있도록 내가 행동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잘 됐을 때 우리 구성원들한테 진짜로 당신들이 이렇게 하니까 더 좋아졌다 라는 걸 갖다가 느낄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게 결국 보상이거든요. 보상까지. 그게 같이 선순환이 돼야지만이 다 돌아갈 수 있다 라는 게 저는 실감을 했고 체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그 책도 굉장히 체계적으로 적으셨어요. 저희가 이제 경영의 기본이 플랜, 두, 시, 액트.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누셨더라고요. 근데 참 재밌게도 경영을 우리가 보통 그렇게 하는데 안전을 또 이렇게 딱 네 가지로 나눠주셔서 너무 이렇게 머리에 쏙쏙 들어왔는데 그 네 가지 주제를 가지고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제일 먼저 시작이 역시 플랜이겠죠. 플랜은 사고 예방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까? 사고 예방. 사고 예방. 어떤 비법이 있습니까? 사고 예방의 비법이라는 건 사실 안전에 대해서 사실 저는 마법의 손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없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PDCA로 나눈 거는 사실은 이제 품질 관리에서 나온 그렇죠. 출발점이지 않습니까? 품질이나 안전이나 저는 궤도가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안전도 저는 똑같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제가
안전한 사업장을 만들기 위한 플랜이라는 거는 안전의 시스템입니다. 안전 시스템. 네. 안전을 그냥 뭐 대충 우리 안전하게 하자 해가지고 안전하게 되는 게 아니고 어떻게 안전하게 할래? 이 부분의 출발점이 전부 다 시스템입니다. 시스템. 네. 시스템이라는 게 모든 그 우리 뭐 경영의 여러 가지 뭐 인사관리는 이런 식으로 해야 된다. 회사의 규정과 절차가 다 있듯이 안전에 대해서도 안전관리를 위해서 규정과 절차를 다 만들어놔야 된다. 뭐 밑에서 작업하는 매뉴얼도 중요하지만은 회사가 선언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이런 규정과 절차로서 우리는 안전경영을 할 거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사실은 지금은 어느 회사나 다 있고 법에서도 이걸 만들으라고 하고 있습니다. 예. 현재는 법에서. 현재는. 예. 예. 뭐 우리나라가 그만큼 이거 선진화됐다는 이야기고 사실은 미국은 1980년도 중반에 이미 그걸 갖다가 법으로 80년대 중반에. 예, 80년도 중반에 이걸 법으로 이걸 기업 회사가 안전에 대한 시스템을 갖추라고 이렇게 딱 법으로 해놨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처음에 SH 본부장이 됐을 때 저희 회사는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가지고 있었는데 제가 제일 첫 번째는 내가 시스템부터 다시 봐야 되겠다. 그 시스템을 들다 보니까 시스템은 다 돼 있습니다. 돼 있는데 이거는 돼가 있지만은 사실 없는 거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뭐 찍히는 거 이런 거 떠나가지고 이 시스템을 한번 만들어 놓고 난 뒤에 아무도 안 보는 겁니다. 보는 사람도 없고. 그리고 이제 막 안에 내용을 보면은 아주 옛날 내용이 그냥 그대로 있는 겁니다. 환경이 변하고 시대가 변했는데 거기 따라가지고 법도 달라지고 그러면 그거 따라 이게 시스템이 계속 업투더 데이트 되어 있었는데 그런 게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현실하고 맞지 않는 부분도 상당히 많고 제가 사실 첫 해에 한 10개월 정도는 이 시스템 만드는데 모든 역량을 다 집었습니다. 끝나고 난 뒤에 전체 사업장에 우리가 앞으로 이 시스템대로 앞으로 운영을 할 거다. 안전 시스템을. 이 안전 시스템대로 운영을 할 거다. 옛날에도 있었지만은 이 한 개 한 개에 돼가지고 제가 설명을 다 하고 제가 우리 CEO를 모시고 울산 공장에 가서 이 매뉴얼 만든 안전규정 선포식을 했습니다. 그래야지 우리 구성원들이 안전규정. 이게 이제 우리가 새로운 시스템으로 앞으로 가는구나. 알고 있어야 되죠.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근데 시스템이 얼마나 중요하냐면은 제가 은퇴 후에도 지금 가끔 기업체에서 어떤 요청을 받아가지고 이게 뭐 자문을 하러 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문하러 가면은 대부분 다 또 솔루션을 원하십니다. 우리 어떻게 하면 됩니까? 당장에 필요한 뭘 하면 됩니까? 이렇게 묻는데 제가 그건 제가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하고 첫 번째가 처음에 이 회사 시스템부터 한번 봅시다. 그래가지고 시스템을 제가 아주 정독을 해가지고 다 읽어보고 그 다음에 거기 계시는 분들 그 회사에서 안전하시는 분 그 다음에 여기 나오는 시스템을 실행해야 되시는 분들 몇 분들 인터뷰를 해보면은 있는지 없는지 모르시는 분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이런 게 있는지 없는지. 그 다음에 이게 언제쯤 바뀌었나 이렇게 보면은 뭐 한 몇 년 전에 바꾸고 한 번도 손을 안 댄 적도 있고. 그러면 전혀 안 돼 있는 겁니다. 그거는 시스템은 있지만은 없는 거는 마찬가지입니다. 그 CEO 분들한테 다른 거 뭐 다 거창한 거 하시지 마시고 여기 있는 시스템 이거부터 우선 회사에 맞게끔 바꾸라. 근데 어떻게 보면은 정말 재밌는 게 시스템은 아주 번지르르하게 돼 있는 데도 있습니다. 번지르르하게 돼 있는데 어디서 뺏긴 겁니다. 뺏기는데 왜냐하면 비슷비슷하거든요. 내용이 비슷비슷한데 근데 제가 봐서는 이거는 굉장히 잘 돼 있는 시스템인데 이 회사에는 그 정도로 이런 시스템 필요도 없다. 왜냐하면은 내가 보니까 이 회사의 우리 구성원들 수준은 이런 걸 도저히 지킬 수 있는 그런 역량이 안 된다. 또는 이 회사가 지금 갖고 있는 회사의 규모나 그 자원이나 이런 걸로 봐서는 이대로 하면 회사가 망한다. 이런 것들이 막고 있는 겁니다. 근데 좋은 것만 다 모아놓은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자기들 다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건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요. 이런 거는 아무 필요 없는 이런 것들은 당신들이 이런 거 갖고 있어도 안 되고 그런 게 있는 순간에 구성원들은 뭐 내하고 별 관계도 없는 건데 이런 것들이 여기 막 써져 있으니까 두껍고 그럼 뭐 안 보는 거죠. 안 본다는 거는 시스템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시스템은 굉장히 중요한데 저는 그 시스템 보면은 이 회사가 잘 하는 회사구나. 시스템 잘 돼 있고 그대로 돌아가면은 컨설팅 받을 필요도 없습니다. 그렇죠. 그대로 지금대로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제가 가본 회사들은 대부분은 시스템부터 문제가 다 있습니다. 시스템부터 문제가 다 있고 이제 그런 부분부터 세팅을 해라. 세팅을 다시 리세팅을 해라. 크게 어렵지도 않다. 어렵지도 않으니까 그냥 세팅을 새로 해가지고 출발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떤 부분을 어떻게 좀 이렇게 보완을 하시든 뭐 이런 것도 빼고 이런 건 더 보완을 하고 뭐 이렇게 뭐 어드바이스를 드리고 합니다. 그럼 지금 하시는 역할은 그러면은 안전경영 시스템 자문가 역할을 다 하신 거네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출발점으로 하는 거죠. 출발점으로. 그 안에서 이제 또 어떤 디테일한 것도 이렇게 보지만 시스템을 먼저 만들어라. 그걸 제일 먼저 봅니다. 그러면은 플래닝을 했어요. 이제 실행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안전경영을 실행하는 또 역시 현장이겠죠. 현장의 안전관리의 비법은 있습니까? 저는 모든 문제는 리더의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리더의 문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이 책을 쓸 때도 거의 전부 다 구성원들한테 초점을 맞춘 게 아니고 구성원들은 굉장히 단순합니다. 실제로 이제 그분들이 현장에서 그분들이 현장에 일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사고가 나기도 하고 안 나기도 하고 이런데 그렇게 만드는 건 누구냐? 그 현장에 일하시는 분들이 어떤 식으로 행동하고 생각하게 만드는 거는 전부 다 리더들의 몫이라서 저는 리더들한테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는 생각을 이 책에 다 담았는데 제가 가장 그 안전경영의 실행에 가장 첫 번째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는 작은 신호에 민감해야 된다. 작은 신호에 민감하라. 작은 신호에 민감하라. OECD에서 화학사고 예방을 위해 가지고 이렇게 전 세계 안전 전문가들이 모여가지고 이게 어떻게 하면 사고를 방지할 수 있을까 이런 그런 연구를 했습니다. 그 연구 결과에 뭐 이런 게 나왔습니다. 제가 그때 2012년도에 제가 SH 본부장 할 때 다시 딱 보니까 그 레포트를 딱 받았는데 그 유럽에 있는 전 세계 굉장히 안전한 사업장의 공통점을 쫙 해놨는데 그 중에 하나가 작은 신호를 무시하지 않는다. 조그만 신호에 항상 긴장하고 있다. 어디선가 뭔가 문제가 생기면은 그걸 그냥 대충 넘기는 게 아니고 이거는 분명히 무슨 우리한테 주는 시그널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회사들은 사고가 없더라. 챌린저 폭발 사고라는 아주 어마어마한 사고가 있습니다. 우주 개발 역사에서 그렇죠. 가장 큰 사고 중에 하나. 어쩜 중에 하나죠. 뭐 발사하고 73초 만에 터져버린 그런 사고지. 그 사고 보고서를 딱 보면 나중에 결국 한 게 결국 그 패킹이라는 아주 조그만 패킹의 문제. 근데 더 놀라운 거는 그 패킹을 만드는 회사에서는 이 문제가 있었던 걸 알고 있었다. 그래서 발사를 조금 늦춰달라.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발사를 좀 늦춰달라. 이렇게 했는데 미국에서 계속 그 미국 사회가 전체 챌린저 발사를 기다리고 있어요. 나사가 이거 못 참아. 그러니까 이제 이때까지 우주항 목성 계속 해고 내가 이때까지 계속 패킹을 납품했는데 한 번도 사고가 없었잖아요. 그래 뭐 그대로 강행하자. 그리고 나중에 결국은 그 패킹 때문에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결국은 나사에서 이 조그만 거지만 그 위험 시그널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무시하고 그래서 저는 이게 실행력에 있어서 그 리더들이 그 회사에서 보면은 조그만 신호가 수도 없이 오고 있습니다. 어디선가. 근데 그걸 대수롭지 않게 보는 거예요. 저게 뜻하는 바가 뭔지를 누군가는 캐치를 하고 있어요. 아, 이게 우리한테 주는 시그널이 뭘까? 이렇게 하고 있으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깊게 보고 하면은 미리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100개의 신호가 왔는데 99개는 다 괜찮다가 한 개가 문제가 생길 수도 있죠. 그거는 뭐 아무도 모르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리더들이 내가 안전한 사업장을 만들기 위한 첫 번째 실행력은 조그만 신호를 무시하지 마라. 그런 이런 신호를 무시하면은 언젠가 그것들이 뭐 사고로 이어지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은 그게 언젠가 화로 된다. 아주 작은 그 징조도 놓치지 마라. 그게 현장의 답이다. 두 가지 봤습니다. 그럼 C. 이거는 이제 점검이거든요. 뭐 C도 되고 체크도 되고 이런데 이거 제가 한 가지 예를 들면은 우리나라 문화에 우리나라 안전 문화가 약간 선진국보다 이렇게 잘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동양의 문화 중에
이게 체면 문화가 좀 심합니다. 체면. 예, 예. 이게 다른 사람이 뭐 잘못한 것 같다고 참 지적하기가 좀 그렇고. 어따 대고 예, 지적질이야 예, 이렇게 되는 거죠. 상하 관계도 예, 마찬가지고, 예. 동료 간에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사실은 안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저렇게 하면 무슨 일이 생길 것 같아 하면 지적을 해줘야 됩니다. 지적. 예, 지적을 해줘야 되는데 이 지적하는 문화가 우리한테는 굉장히 약합니다. 문화적으로. 예. 예. 뭐 저도 마찬가지지만. 근데 제가 2012년도에 SK와 중국의 그 시노팩이라는 중국 예. 제1의 제일 큰 석유회사. 예. 예. 우리가 조인트 회사를 만들어가지고, 벤처는 아니고, 뭐 하여튼 합작기업을 합작기업이죠. 어마어마하게 크겠네요. 예, 예. 예. 우리 합작법인을 통해 저한테 자기 중국 현지에 와서 우리 자기들 직원들 상대로 안전 강연을 좀 해달라고 이렇게 그런 요청을 한번 받았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우리가 가서 할 수 있는 게 뭐 있을까, 이제 뭐 그런 생각을 가지고 했는데, 이제 그분을 딱 만나니까 이제 강연하기 전날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SK가 현장에서는 만약에 뭔가 잘못됐을 때 어떻게 하느냐, 뭐 이런 걸 갖다가 위주로 좀 이야기해 달라는 겁니다. 우리는 잘못되고 있으면 굉장히 처벌도 받는다. 굉장히 엄격하다. 룰이 굉장히 엄격하다. 이때쯤 돼가지고 지금은 많은 회사를 가지고 있는데, 뭐 제가 갔을 때 첫 번째 만든 룰 중에 하나가 뭐 세이프티 골든 룰이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세이프티 골든 룰. 네. 예. 왜 안전, 이거 외국 기업들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기업들은 이거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별로 없었을 시절입니다. 근데 지금은 제가 가보면 많은 기업들이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저희 회사 CEO께서 외국 기업들 잘 봐라 이러는데 그거 보니까 전부 이게 있는 거예요. 다 이게 어떤 룰이. 자기 회사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몇 가지 유행이 돼가지고 이거는 위반하면은 반드시 처벌한다. 딴 거는 그냥 뭐 가다가 뭐 잘못되더라도 그거는 뭐 그럴 수도 있다 이러지만 뭐 예를 들어가지고 저희는 이제 뭐 화학 공장 위험한 데니까 아무 데서나 담배 피우면 큰일 날 수 있어요. 그렇죠. 어디서 뭐 흡연 장소 안 돼서 담배 피웠다. 이거는 반드시 처벌받는다. 그다음에 이게 공장 안에 차들이 워낙 많고 교통사고로 죽는 사람도 있어서 사망사고가 몇 번 난 적도 있고 이래가지고 회사 안에서 차에 대한 뭐 속도 리미트 이런 것들 다 잘 안 지키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딱 정해놔놓고 이거 걸리면은 무조건 처벌받는다 이런 식으로 그게 이제 그때 나온 세이프티 골든 룰 중에 몇 가지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가보니까 그 회사는 그것도 있는 거예요. 다 가지고 있습니다. 사이노팩은 왜냐하면 전 세계 글로벌 기업들하고 전부 합작 기업이 다 있기 때문에 그 시스템을 전부 다 가지고 와가지고 좋은 건 다 가지고 다 모아놨는데. 근데 그 안에서 현장에서 일어나는 건 전혀 그거하고는 아무 관계없는 현장입니다. 근데 제가 우리 동사장 그분한테 제가 무엇이 차단 안 됩니까 이러니까 옆에 동료가 잘못하는데도 예를 들어가지고 담배 피우는데도 담배 불 끄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렇네. 왜냐하면은 이제 관시가 중요하니까. 관시. 이 사람하고 그런 지적을 하는 동안에 여기가 중국의 문화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사람하고 그런 걸 특히 또 중국 사람들 다른 사람 일에 간섭하는 거 싫어하고 이렇기 때문에 그런 문화가 팽배해 있으니까 이제 본인으로서 굉장히 답답했던 거죠. 2012년도만 하더라도 중국 정부가 사고가 많이 나니까 안전에 대해 가지고 뭐 이렇게 굉장히 좀 강조를 하고 문제가 생기면은 뭐 사장을 책임을 묻고 뭐 이런 시절이 점점 오고 있던 때였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어떻게 처벌하냐, 우리는 어떻게 처벌하고, 우리는 그런 일이 있으면 어떻게 하냐, 동료가 잘못됐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하냐, 뭐 그런 쪽으로 이야기를 해달라는 그런 부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세이프티 골든 당신들도 가지고 있지만은 이렇게 해가 처벌받은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되고, 우리는 그래서 누가 잘못한 게 있으면 옆에서 반드시 지적을 하도록 그렇게 우리는 문화를 만들어가고 있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해준 적이 있습니다. 근데 끝나고 난 뒤에 그 동사장이 자기 직원들 반응을 보니까 처음에는 의아해하다가 우리도 앞으로 우리 SK하고 합작 법인이니까 SK 룰대로 하겠다라고 자기들이 앞으로 하고, 두 번째는 우리 직원들이 중국의 현지 직원들이 말 못하니 앞으로
그 안전에 대해서는 SK가 와서 직접 해주는 오. 단속도 하고 또 뭐 잘못된 거 지적도 하고 처벌도 직접 하고 그렇게 해서 바뀌었습니다. 오. 그 다음부터 뭐 아마 지금도 그쪽에 안전에 관한 하는 우리 SK에서 가서 예. 그 전체 그 안전에 대해서는 그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고 있고. 오. 그래서 이제 중국 사람들은 자기들끼리 그런 거 못한다고 못하니까. 그 문화적으로. 그래서 제가 제가 그 강의를 하고 또 저희 그 회사에서 보면은 우리도 그거보다 뭐 조금은 낫지만은 물론 막 이렇게 좀 잘못된 거를 책임을 확실히 묻는다. 이거는 그쪽보다는 훨씬 더 낫지만은 잘못된 거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솔직하지 못하다. 이게 솔직하지 못하면 안 된다. 그 리더부터 해가지고 리더 대 리더끼리 예를 들어 가지고 그 제가 제일 먼저 바꾼 게 제가 사무실 바깥에 나가면 무조건 안전화를 쳤습니다. 어디를 가든. 예. 그 전에는 사무실 근무하는 사람들 공장에도 뭐 그 홍보팀도 있고 뭐 총무팀도 있고 현장과 관계 없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은 현장에 갈 때도 그냥 구두 신고 들어가버립니다. 어떨 때는 정장을 입어야 될 때도 있지만은 내가 현장 나간 순간에는 모든 현장 직원들하고 똑같이 내가 사무실에서 옷을 다 갈아입고 그다음부터 한 발자국 나가면은 무조건 제가 현장 직원들하고 똑같이 다녀야 됩니다. 안전화 신고 안전 벗고 똑같이 반사복 입고 그래야지만이 밑에 사람들한테 너 복장이 잘못됐다라고 지적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그 임원들 뭐 그다음에 그 공간에 근무하는 우리 팀장들 어느 누구 한 사람 예의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제가 우리 직원들한테 내가 모르고 구두 신고 사무실 들어가면 너 당신들 반드시 나한테 지적을 해라. 그래야지 내가 잘못한 걸 알 수가 있다. 내한테 지적하면은 너스럽게 지적할 수 있다. 그래서 반드시 지적을 해라. 그래서 저는 시간이 지난 후지만은 사실 안전에 관한 거는 무슨 마법이 있는 게 아니고 굉장히 베이직한 것들입니다. 굉장히 기본적인 건데 굉장히 기본적인 것들을 사람들이 망각하기 때문에 이런 일들입니다. 그래서 사실 안전에 관해서 가장 중요한 우리가 보고 체크하고 하는 것 중에 하나는 서로가 지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동양 문화에서 정말 이게 잘 안 되는 것들 중에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결국 문화입니다. 그 회사의 문화. 이거 지적한다고 해가지고 내가 너를 허투하는 게 아니고 너를 살리기 위해서 지적하는 거다. 너를 살리기 위해 하는 거다. 그렇게 우리가 서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으면 특히 안전에 대해서는 그러면은 누구나 저 사람이 나를 해코지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나를 위해서 하는구나. 우리가 그런 의식을 갖게 되면은 굉장히 성숙한 안전 문화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뭐 지금도 뭐 이게 자문을 해주러 가면은 그렇게 할 수 있냐? 왜냐하면 거기 회사 책임자가 뭐 사장님이 한 번 현장에 왔을 때 그냥 뭐 양복 입고 뭐 그냥 툭툭툭 들어가는 이런 회사 같으면 그 밑에 그 현장에 있는 팀장이 사장님 이렇게 오시면 안 됩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조직 문화가 돼야지. 그래야지 안전한 사업장을 만들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PDCA의 체크는 지적이다. 서로 이렇게 허투하는 게 아니고 상처를 주는 게 아니고 살리기 위해 지적하는 그렇습니다. 거다. 정말 좋은 말씀이에요. 마지막 PDCA 액션. 안전경영을 개선하라. 어떻게 개선할 수 있을까요? 결국은 개선이라는 거는 동일한 사고가 나지 않는 겁니다. 사고 나는 걸 또 다시 사고 나지 않게. 그리고 이제 사고가 일어났는데 어쩔 수 없이 사고 일어났으면 똑같은 사고가 다시 일어나지 않는다. 재발하지 않아요. 재발의 출발점은 사고 조사입니다. 사고 조사. 사고 조사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시스템도 보고 두 번째 보는 게 사고 조사 보고서부터 봅니다. 이 회사는 사고가 났을 때 사고 조사를 어떻게 했냐 이렇게 보면은 그 회사의 수준이 100이라이 드러납니다. 그런데 그 사고 조사에 누가 조사를 했고 그 다음에 그 사고 조사의 결과로서 앞으로 무엇을 하겠다는 게 이게 딱 써 있습니다. 많은 회사들이, 물론 저희도 그렇습니다. 많은 회사들이 안전의식 고치, 안전문화 함량, 추상적인 이야기가 대부분 추상적인 이야기. 누가 책임질지 모르는 이야기입니다. 그래가지고 뭐 그러면 또 많은 시설 개선, 뭐 이런 이야기가 그 대책의 대부분입니다. 그 조사 결과도 두리뭉실. 무엇이 잘못됐는지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단지 많은 부분은 작업자한테 돌아갑니다. 작업자한테. 마지막 그 사고를 일으킨 사람.
이 사람이 그때 딴 생각을 했다. 이 사람이 뭐 착각을 했다. 뭐 부주의했다. 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사고 조사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이거는 다음에 책임 찾기, 책임 추궁밖에 안 된다.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 책임을 묻고 딴 사람 끝나는 겁니다. 그러면 다음에 넘어가면은 똑같은 사고 또 납니다. 그래요. 그러면 또 똑같은 사고 보고서가 나오고 또 그런 사고 보고서는 아무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이제 제가 그 SH 본부장을 맡았을 때 앞으로 우리가 사고를 좀 방지하려면 옛날에 일어났던 사고를 한번 쭉 보고 거기서 얻었던 교훈이 뭐고 우리한테 부족한 게 뭐냐 이걸 보려고 옛날 사고 보고서를 봤더니만은 배울 게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배울 게 전부 다 그냥 뭐 안전의식 고치, 작업자의 앞으로 안전교육 강화 뭐 그런 것들은 교훈이 안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 저는 모든 사고는 나중에 인재이기 때문에 인재. 결국은 가보면 다 사람의 문제입니다. 사람의 문제. 그다음에 그것도 작업자의 문제가 아니고 리더의 문제다. 리더의 문제다. 안전 문화를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이렇게 하도록 이 사람들은 그런 게 몸에 배에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평소 때 하던 대로 했는데 어느 날 재수 없어서 사고 나고 그러면 이제 사고 조사 보고서는 이 사람이 머릿속에 딴 생각했거나 뭐 약간 부주의했거나 뭐 이걸로 끝나버립니다. 근데 그 이전에 가보면은 사람들이 그런 일을 할 때 왜 머릿속이 텅 비게 가게 만들까? 왜 이렇게 집중하지 못할까? 무엇이 이 사람들을 집중하게 하게 못했는가? 이런 부분을 따져봐야 됩니다. 그렇죠. 이걸 따져봐야 됩니다. 그래서 미국은 화학사고에 대해서는 그 케미컬 세이프티 보드라는 아주 그냥 그 사고조사, 그 미국 화학사고조사위원회가 있는데 거기는 그 사고조사를 할 때 되면 굉장한 전문가들이 모입니다. 그 회사 안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고 큰 회사는 그건 뭐 다른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굉장히 오랫동안에 해가지고 그냥 겉으로 드러난 문제가 아니고 그 안에 근본적인 문제 이 회사의 경영진들이 무엇을 잘못해가지고 이 사고가 이렇게 사고로 이어졌다 그 답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근원적인 문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런 근원적인 문제를 이야기해야 됩니다. 그 사고의 마지막 그 단계인 PDCA의 마지막 단계인 앞으로 우리가 사고를 유사한 사고를 다시 내지 않으려면 반드시 해야 될 게 사고 보고를 제대로 해라. 사고 보고. 사고 원인을 제대로 분석을 해가지고 그 원인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찾아가지고 그 안에 있는 종량의 뿌리를 뽑아야지. 겉으로 드러난 거는 가지고 이야기 논의해봐야 그건 아무 의미가 없다. 그건 다음에 또 사고를 잉태하는 것밖에 안 돼요. 그렇죠. 이런 것들이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소 잃고 외양간을 고쳐라. 예, 그렇습니다. 그래야 소를 가질 자격이 있는 거지. 예. 이렇게, 정말 PDCA를 보니까요. 이렇게 하면 정말 많은 안전을 막을 수 있다. 아까 안나 카레리나 법칙 말씀해 주신데, 적어도 이거는 갖춰야지 우리가 안전 경영을 할 수 있겠다. 책의 제목의 부제가 1%의 실수는 100%의 실패다. 실수하지 마라. 이거 무슨 의미인가요? 근데 실수를 안 할 수가 있나요? 그런데 이제 이게 하나 잘못해가지고 뭐 안전은 50점, 60점이 사실 존재하지 않습니다. all or nothing. all or nothing이다. 네. 그러니까 그렇지. 1%만 잘못하더라도 그 1% 때문에 누군가 생명을 잃을 수도 있고. 아우. 정말 안전에 여러 가지 요소가 있지만은 한 개도 우리가 놓치면 안 된다. 안 된다. 반드시 필량은 그러니까 한 개 놓치면 이것 좀 안 해도 괜찮겠지. 이건 아니다. 이거는 100% 실패하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1% 실수하면은 우리가 100% 실패하는 거지. 이게 뭐 1% 실패했다고 해가지고 50% 성공이다, 60% 성공이다 이런 거는 없다. 이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뭐 그런 의미에서 제가 제목을 이렇게 하자고 추천했습니다. 정말 와닿습니다. 근데 저걸 보니까요, 중대재해법이 생각납니다. 참 사실 우리 실수를 막기 위해서 참 많은 정부에서 노력을 하고 또 산업계에서도 같이 노력을 하는 건데 중대재해법에 관해 가지고 여러 논의가 있어요. 너무 무리한 법이 아니냐라는 것도 이거 아니다. 이 정도 강해야지만이 현장의 안전이 보장된다라는 게 있는데 최고의 현장 안전 전문가시니까 우리 그 부사님께서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중대재해법에 대한 먼저 개인적인 의견으로 여쭐까요? 중대재해법 자체가 뭐 잘못됐다고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중대재해법도 어떻게 보면은 뭐 영국이 제일 먼저 이런 법을 가지고 시행을 했고 상당한 효과도 있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작년에
그 중대법 제법 제정되기 전에 예. 우리가 좀 그 전에 여러 가지 뭐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우리 특히 비정규직 친구들이 예. 컨베이어 사건 나고 뭐 이렇게 했죠. 이래가지고 이게 아무래도 잘 안 바뀐다. 그래서 사실은 산업안전보호법을 굉장히 강화시켰습니다. 굉장히 강화시켰는데 그러고 나서도 사고도 이어서 조금 더 났거든요. 그래서 이것 가지고는 안 되는구나. 결국은 뭐 사회에 또 여러 어떤 다른 의견을 가지신 분들은 이거는 최고 경영자가 책임을 져야 된다. CEO를 해야지만이 우리의 안전 문화가 바뀌고 현장이 바뀐다. 뭐 그런 주장이 굉장히 많이 나왔죠. 이게 중대재해처벌법을 만드는 가장 큰 배경인데, 뭐 일견 뭐 저는 그런 논의 자체가 틀렸다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이게 이제 법이라는 거는 굉장히 뭐 법을 시행해가지고 지키려 그러면은 굉장히 좀 이게 법이 명확해야 됩니다. 사실은 뭐 여러 뭐 논란이 있지만 언론에서도 많은 문제 제기를 했고 있지만은 이 법은 사실은 지금 보면은 좀 모호한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 뭐 경영 책임자라는 용어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법에서 경영 책임자가 누구인지도 이렇게 써놔놨지만은 그것도 사실은 읽어보면은 뭐 특정할 수 없다. 이연령, 배연령 이렇게 좀 될 수도 있고 그래서 경영 책임자가 뭐 책임을 지게 만든다 이렇게 해놔놓고 또 약간의 추상적인 표현들이 많습니다. 얼마나 노력했느냐를 갖다가 뭐 이런 것들이 많아서 사실은 저는 이 법이 조금 더 이게 좀 실효성을 가지고 산업계에서도 우리가 산업계에서도 이 법이 분명히 산업계의 안전에 대해서 다시 한번 하게 만드는 그런 효과도 있지만 그러나 그걸로 인해 가지고 뭐 CEO들이 불안해하거나 뭐 이래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법을 집행하는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이 만약에 사고가 나서는 안 되겠지만 사고 났을 때 그 법을 집행하시는 분들이 이거 그런 정성적인 표현을 가지고 어떻게 이 사람들을 처벌할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예측 불가능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법이라는 거는 예측 가능하게 만들어줘야 그렇죠. 되는데 예측 불가능하게 한 요소가 많기 때문에 이 법이 조금 더 산업계에서 예측 가능하게 만들어주고 또 그리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된다는 걸 갖다가 명확하게 만들어 놓으면은 이 법이 훨씬 더 만든 취지에 맞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단 법이 명확해야 된다. 예, 기업 내부에서는 어떤 노력이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서 대응하는 전략이 될까요? 저는 그렇게 합니다. 예를 들어 CEO들이 제가 뭐 어떻게 보면 좀 건방진 이야기겠지만 기업 경영을 하시는 분들, 최고 책임자들,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처벌 대상이 될 수도 있는 분들에게 제가 제 경험으로 말씀드리자면은 본인들이 모두 기업 경영에 많은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안전만 이렇게 생각하고 살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기업이 망합니다. 그러나 본인이 다 알지도 못하고 할 수도 없지만은 그러나 지금 많은 기업들이 뭐 CSO라는 제도도 만들고 그 밑에 산하에 직접 CEO 직속으로 그런 임원 자리도 만들고 했으면은 그분이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분한테 계속적으로 우리 조직의 안전에 관한 문제가 무엇인지 이걸 정기적으로 듣는 시간을 듣고 그 다음에 본인은 해결책을 못 내시지만 그분들이 해결책을 가져오게 만들고 그게 시행되도록 만들어주면 저는 이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이야기하는 CEO의 책임을 다 100분 다 할 수 있죠. 제가 지금도 자문하고 있는 회사에 거기도 똑같은 고민을 하고 있길래 제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한 달에 2번씩 CEO께서 CSO 정기 면담을 어떤 일을 하든 오케이. 두 번 정도 면담을 하고 CSO는 반드시 우리가 바꿔야 될 한 가지 문제를 갖다가 CEO에게 보고해요. 잘 된 것도 있고 못된 것도 있지만 보고를 받고 CEO가 이번 달부터 무엇을 어떻게 바꾸라 라고 CEO의 입으로 전달하게 만들어요. 그럼 그 답은 밑에서 그 참모들이 다 만들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CSO라고 만들어가지고 내가 우리 이렇게 합시다 하면은 다른 임원들이 그 사람 말에 대해가지고 100% 동의 안 하는 거죠. 그 CEO를 통해서 그러면은 CEO의 역할과 안전에 대해서 다 책임을 질 제대로 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약간 다른 이야기 같지만은 CEO들이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안전이 최고야.
안전이 최우선이다. 모든 건 안전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CEO가 계신다면은 그분은 CEO의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안전관리 책임? 회사는 여러 가지 요소에 의해서 회사가 움직입니다. 안전만 하면은 뭐 회사 안전으로 도배하고 마감하는 거아니에요. 사고가 안 나고 마감하고 그럼 망하는 거죠. 경영학 배울 때 안전관리가 나옵니까? 안 나오지 않습니까? 지금 안 나왔죠. 그 안전관리가 경영학의 한 요소다. 예. 한 요소로 제가 딱 이게 가지고 있어야지. 이게 막 안전이 중요하다 그러면 전부 다 안전이 다 중요하더라고요. 다른 요소 다 없어지고 그렇게 되면 안 되고 이게 기업 중에 균형 잡힌 요소, 관리 요소 중에 하나가 돼야 된다. 밸런스 감각이 없으면 안 돼요. 근데 지금은 중대재해처벌도 나오고 이러니까 모든 기업이 안전에 모든 걸 막 올인한다 이렇게 막 하지만 실제로 뭐 CEO가 안전에 올인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밑에 참모들이 있지 않습니까? 부문장들이 다 기능별로 다 했으면 이때까지는 안전부문장이라는 게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없었는데 요새 뭐 그런 조직도 많이 만들고 하니까 이런 것들이 기업 경영의 한 가지 요소로서 CEO가 내가 여기 다 올인은 못하지만 이 사람에 내가 또 잘 모르는 분이긴 하지만 이런 사람이 와가지고 무엇을 바꾸고 우리의 문제가 무엇인지 CEO가 직시를 하고 무엇을 바꿔야 된다. 자원 배분에 있어서 이 안전 부분이 다른 데 비해 가지고 특별하게 더 많이 뭐 일부러 많아서도 안 되고 특별하게 없어서도 안 되고 그런 균형감이 필요하다. 이 리더들이 그 균형감각 기업 경영에 있어서 어느 하나 중요치 않은 게 없다. 이 균형감각을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지. 그런 회사가 안전한 회사입니다. 안전한 회사다. 균형 잡힌 경영의 하나의 항목으로 반드시 안전 경영이 포함되어야 되지만 너무 매몰될 필요는 없다. 아주 안전 경영 전문가시더라도 아주 균형 잡힌 의견을 주신 것 같습니다. 이거 정말 좋은 말씀입니다. 또 다른 그 중대재해법에 관해서 저희가 알아야 될 게 있을까요? 또 한 가지는 뭐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가지고 사실 그 법 자체는 CEO 처벌법이기 때문에 다른 내용이 별로 없습니다. 다른 내용이 별로 없습니다. 법 자체에서 보면은 왜냐하면 CEO가 책임을 지게 하는 법이기 때문에.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CEO가 그 책임을 면하기가 아니고 누가 보더라도 사고는 났지만은 이 회사는 정말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회사다. 이렇게 누가 보더라도 인정받을 수 있는 회사가 되려면은 뭐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CEO의 덕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행합일이다. 양명하게 나오는 그 지행합일. 우리가 그 완전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하고 그 일에 내가 실천하는 거하고 실행하는 거하고 그게 일치가 되지 않으면은 이거는 뭐 전혀 이건 필요가 없는 거다. 중대재해처벌법에서 나오는 그 처벌법대로 사고가 나더라도 이 회사가 정말 CEO부터 전체가 참 노력하는 회사구나 생각하면은 CEO가 안전에 대해서 지행 합의를 하는 거예요. 내가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면은 중요하다는 시그널을 어떻게 보여주는 거예요. 아까 그 알코아의 폴 로릴 CEO가 했던 것처럼 안전이 중요하다 그러면 내가 우리 구성원들한테 구성원들이 우리 CEO를 봤을 때 저 사람이 안전을 정말로 중요시하는구나 라는 걸 느낄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구성원들이 그렇게 느끼고 있다는 거는 외부에서 봐도 이 회사는 정말 CEO께서 안전경영에 대해서 어떤 철학을 갖고 실행하는 회사구나. 그러면은 운이 나빠가지고 정말 어떤 피치 못할 사고가 났더라도 아마 이 법에서 이 회사는 우리가 인정을 할 수밖에 없는 회사다. 그리고 뭐 로펌에 뭐 컨설팅을 받지 않더라도 다 이게 저는 이 해결책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 지금 뭐 시간이 1시간이 넘게 훨씬 넘게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이제 마무리하죠. 근데 너무너무 중요한 안전이었고 참 좋은 말씀으로 플랜2 C 그 액션에서 각각 중요한 말씀들을 다 해주셨는데 마지막으로 CEO분들께 또 안전 경영자들에게 이것만은 기억해 주세요라고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저는 이렇게 뭐 안전하시는 분들이 많이 이야기하는 건데 사실은 이거는 뭐 쉬우면서도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모든 사고는 막을 수 있다. 이걸 갖다가 분명히 생각해야 됩니다. 모든 사고는 막을 수 있다. 그리고 모든 사고의 마지막 원인은 사람이다. 저는 이 이야기를 꼭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고를 다 막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안전 이론 중에 스위스 치즈 이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치즈를 이렇게 일로 쭉 세워가지고 빛을 비추면은 치즈에 조금 구멍이 나 있지만은 빛이 돋아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다 보면 빛이 돋아납니다. 그 구멍이라는 게 결국 사고를 내는 요인들인데 한 가지 가지고 뒤에 또 다른 치즈가 있기 때문에 빛이 통과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것들이 다 문제가 생기면 빛이 통과해서 사고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한 가지 좀 내가 1%도 잘못하면 안 되지만은 뭐 어떤 이유든 간에 한 가지 좀 잘못하더라도 다른 것들이 제대로 됐으면 이거는 사고 막는 거는 굉장히 쉬운 이야기입니다. 사고 나기는 어려운 겁니다. 매일매일 그 위험한 일을 하는데 사고 난다는 건 확률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이 사고는 그 어려운 일이 났다는 거는 우리가 조금만 노력하면 다 막을 수 있다. 사고라도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이거는 내가 어쩔 수 없는 거야. 이런 사고는 존재치 않다. 모든 사고는 다 막을 수 있는 거고 모든 사고의 책임은 원인은 사람이 있지 다른 데 존재하지 않아. 왜냐하면은 우리 물건을 잘못 사가지고 이런 경우가 있거든. 물건을 잘못 사가지고 거기서 문제 생겨가지고 사고가 일어나는 경우가 있다. 그러면 그 물건을 살 때 설비를 살 때 무엇을 체크하고 샀느냐, 우리한테 그런 시스템이 있냐, 이게 잘못된 게 돌아가지고 이걸로 인해서 사고로 이어질 일이 있나 없나 이런 것들을 체크하는 게 첫 번째 게이트키퍼입니다. 그런 시스템을 갖고 있는 회사와 그렇지 않은 회사는 전혀 다르죠. 그런데 이거 잘못 샀다 그래가지고 이건 우리 책임 아니고 불량품이 하필 재수 없게 우리한테 와가지고 사고 났는 이건 우리 책임은 아니다. 이거 우리가 어떻게 말이야? 이 불량 나는 우리가 어떻게 말이야? 그거 아니고 당신들한테 이 불량품이 들어올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회사의 허술한 시스템이다. 그 시스템을 만드는 사람이다. 그래서 모든 사고의 최종적인 원인은 사람한테 있다. CEO들께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안전 문제를 바라다 본다면은 분명히 사고는 다 막을 수 있다. CEO분들께 모든 사고는 막을 수 있다. 마지막 원인은 사람이다. 정말 기억을 하겠습니다. 안나 카레나로 시작을 해서 우리 1%의 실수는 100%의 실패다. 그리고 현재 중대재해법, 중대재해처벌법까지 살펴봤습니다. 너무너무 재밌게 들었고 또 이론도 있으시고 현장도 직접 관리를 하셔서 그런지 쏙쏙 들어오는 안전경영 강의였던 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우리 안전경영 1%의 실수는 100%의 실패다. 우리 이항수 저자님 모시고 말씀 나눴습니다. 너무 반갑고 감사드리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재밌으셨습니까? 안전이 최고입니다. 저는 이렇게 놀러 가서 이렇게 외치고 시작합니다. 재미보다 안전. 예. 산업 현장에서도 외쳤으면 좋겠습니다.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생명입니다. 뭘 해달라고요? 지적하라. 야, 친구야, 우리 동생, 우리 부장님, 지금 위험합니다. 라고 지적해 줄 수 있는 문화. 절대 흠이 아닙니다. 지적해 주는 문화가 우리의 안전을 만든다.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서평 인터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